네,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학당에 근무하는 주익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집필에 참여한 책의 내용과 관련된 강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은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올해 2월에 나왔고요. 근데 2월 상황 자체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그 계엄을 선포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탄핵 결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 책이 나왔을 때는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책의 제목을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이라고 한 것은 책의 부제가 연속 탄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2번이지 않습니까? 2016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그 다음에 역시 2024년 말에 계엄이 터져서 2025년 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이 어쨌든 두 명의 대통령이 다 보수 우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보수 우파 대통령은 왜 연속해서 탄핵을 당했는가 하는 연속 탄핵의 근원을 역사 내란에서 그 근원이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필자들이 쓴 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반일 종족주의라는 그 시리즈로 전 서울대 교수이자 이승만 학당 교장인 이영훈 교수 중심으로 해서 2019년, 2020년에 책을 냈는데, 그때는 이슈가 이제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로 인한 외교 마찰, 문제의 진상을 따져보자 해가지고 이제 냈던 책인데,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기획을 해서 올해 2월 달에 냈던 이 책은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는 아니고 좌파들이 한국의 역사 자체를 어떻게 왜곡을 했던가, 그 왜곡을 한 것이 현실 내란.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는 내란을 계엄 내란으로 보지 않고 사실상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우파 정부를 연속 탄핵으로 마비를 시켰던 수많은 장관들에 대해서 탄핵을 해서 직무 마비를 시켰던 탄핵 내란이 어쨌든 진짜 내란이다. 그렇게 연속 탄핵을 시킬 수 있었던 좌파의 정치적 헤게모니의 근원을 찾아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지금은 좌익 패권의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보수우파 출신의 대통령 2명이 연속으로 탄핵을 당하고, 또 국회의원 선거인데 2020년, 2024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좌파 정당이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 그 절차가,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구속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든가, 또 1심과 2심 판결이 상당하게 다른 이유로 다른 판결이 나온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건 사법부 내에도 좌파의 영향력이 굉장히 미쳐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이렇게 우파 대통령 자체는 그 직위를 자기 임기도 못 채운다고 하는 거. 국회는 완전히 좌파에서 장악돼서 우파 정부의 그 정책과 관련된 법도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좌익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사실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그와 맞설 보수 정당은 사실 그 지도부가 이미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탄핵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지도부는 계속 표류 상태입니다. 지도부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지리멸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새로 들어섰습니다마는 뭐 좌파는 개헌까지 포함해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저희는 이 좌익 패권의 근원은 좌익의 역사 내란 내지는 역사 정치에 있다, 이런 입장에서 좌익의 역사 정치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다룬 그런 책이 되겠고요. 책 자체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1부가 내란의 근원, 2부가 내란의 여러 전선, 내란이 일으켜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장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내란의 전선이고, 그다음에 이 역사 내란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란의 향방에서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란의 근원 쪽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상세한 그 분석,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영훈 교수가 쓴 거고, 김대중 대통령을 최초의 민중민족주의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 김대중의 행적을 쭉 추적을 했습니다. 민중민족주의 사관을 일찌감치 체화를 하고 퍼뜨린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어느 학자도 사실 하기 힘든 건데 수많은 대중들을 이 민중민족주의로 끌어들였다 하는 내용의 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반일 종족주의의 기원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반일 종족주의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다룬 겁니다. 그 다음에 내란의 전선에서는 근래 역사 논쟁이 벌어졌던 몇 개의 주제들을 좀 다루는데, 저는 그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느냐 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 좌파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는 불법이었다. 왜냐하면 한일 병합 조약이라는 것이 강압성 때문에 사실상 무효다. 원래부터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뭐 일본이 한 거는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위안부니 노무동원을 한 건 다 불법이고, 따라서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 지배라는 것이 과연 학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불법인 것이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다뤘고, 그다음에 항상 부딪히는 문제 있잖아요. 뭐 건국이 19년에 됐느냐 48년에 됐느냐, 1948년에 있었던 것은 건국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 그다음에 헌법에 지금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돼 있는데 그 임시정부의 법통의 의미가 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영훈 교수가 다뤘고, 한국사학계에서 아주 중시하는 독립운동들이 있어요. 출발은 주자학자들이죠. 성리학자들이 구한말부터 일제항거한 무슨 의병활동을 했다 해서 유림 독립운동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항일 무장투쟁을 또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그 비중이 굉장히 크게 돼 있는데, 이런 엉뚱한 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성립과 별로 관계가 없는 이런 엉뚱한 독립운동을 중시한 데 대해서 그걸 김영삼 기자가 3편을 챕터를 통해서 비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우연 박사가 대일 과거사 문제로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언론, 소위 조선중앙동아일보, 이른바 보수 새 신문이 어떤 입장을 취해왔나, 그들이 이 문제를 오히려 같이 키워온 측면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란의 향방 부문에서는 제가 역사전쟁의 진지 이 문제를 다뤘는데, 이 역사전쟁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역사전쟁에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쪽은 한국사학계입니다. 직접 또 학생들한테 교육하고 있는 것은 역사교육계고, 하나의 역사 좌익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진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역사전쟁이 마무리되는 곳은 어디냐면 정치입니다. 정치에서 민주당은 역사 문제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데 보수당, 국힘당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고 몰라요. 이런 극단적인 불균형 문제를 제가 다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라면 의례 이 통일 환상을 갖고 있어요.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을 어떻게 끌어안아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데 이 한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국가라고 김정은이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영훈 교수가 다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반일 종족주의 내지 민중민족주의라는 거짓의 역사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거짓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결론을 이영훈 교수가 마지막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책의 분량 자체는 뭐 550페이지 정도 돼서 굉장히 많습니다. 볼륨이 상당히 좀 있고요. 오늘 이 책에 대해서 물론 제가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쓴 부분에서의 이 역사 전쟁의 진지 문제와 관련된 것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좌익 역사 정치의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좌익이 역사 정치라는 것을 했는데 그것의 실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보겠다는 거고, 그럼 당연히 문제가 이 역사 정치라는 것이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 역사 정치, 역사 분야가 있고 정치 분야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친 거냐? 역사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편집된 역사죠. 특정한 방향으로 편향되게 쓰여진 역사, 편집된 역사 또는 편집된 역사 서사,
그러니까 역사 서사라 그러면 어떤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 서사를 만들어내서는 그거를 현실의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 외교 관계, 국제 관계에 써먹는 거, 이용하는 거. 이게 이제 역사 정치인데, 그럼 누가 했다는 거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파 내지 우파 그 보수당은 정치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잘 모릅니다. 좌익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그 핵심으로 한 좌파 세력이 특정한 역사관에 따라서 역사를 사실과 무관하게 또 사실을 왜곡해서 편집을 했고, 그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현실의 정치에 써먹었다, 국내의 정치에 써먹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쨌든 편향되게 편집된 역사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 편향되게 편집된 역사 서사가 뭐냐? 단적으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민중이 주체가 된 민족운동. 이것이 한국사를 발전시켜온 동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이 역사 서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역사 이야기를 만들었으면은 그걸 현실에 써먹는 거죠. 현실 정치에서 활용하는 두 단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편향된 역사 서사가 뭐냐?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외세와 지주자본가가 결탁해서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을 억압하고 수탈해온 것이 한국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딱 요약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외세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사실 우리가 유학을 간다 그러면 외국에서 학문을 배워오는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매우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과 교류를 무역을 하고, 예? 교류를 한다. 또 외국의 우방을 만든다. 내지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외세라고 할 때는 이 외세는 우리한테 사실은 해를 끼치는 거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자국의 지배하에 둔다거나 자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는, 한국에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세력이 외세인데, 그 외세와 국내의 일부 세력이 결탁을 한다는 거예요. 매판 세력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지주자본가, 이들이 결탁해서 다른 사람들, 국내의 기층 민중,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을 억압하고 수탈해 왔다. 그러면 이제 외세하고 지주자본가는 살찌는 거고, 이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은 이로 인해서 굉장히 피폐해지겠죠. 어쨌든 이런 것이 한국의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얘기가 될 건데, 이때의 외세는 어디겠느냐? 19세기 말 20세기 전반에는 일본이 외세고, 20세기 후반에는 이제 미국이 외세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역사 서사고, 또 하나의 역사 서사는 처단되어야 했을 친일 세력이 득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득세해서 이들이 그 지배체제를 계속 유지했다, 뭐 이런 거고요. 또 한국사에서 양민학살과 같은 국가 폭력이 자행되어 왔다. 이것도 하나의 역사 서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 또 일제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노동자나 또는 여성을 강제 동원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 서사가 있습니다. 근데 다 뭉뚱그려서 보면 민족주의 계열의 역사 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역사 서사를 현실 정치에 써먹는 겁니다. 그럼 써먹을 때 어떻게 쓰느냐? 자, 외세와 결탁한 지배 세력이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그때의 보수당, 그러니까 자유당이라든가 공화당, 이런 세력들은 매판 세력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주체들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폄훼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일본이 강제 동원을 해서 한국에 많은 해를 끼쳤다, 이렇게 되면은 반일 정책이 나오게 되고, 해방 후에 분단의 주역이 미국이다, 뭐 이렇게 되면 또 반미 정책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향된 역사 서사로 현실 정치를 바꿔나가는 거, 이것이 역사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세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물론 분량상으로는 뭐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왜곡 날조된 역사 서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민족주의 사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대한민국을 폄훼, 깎아내리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일 과거사 문제. 그러니까 한일 협정을 해서 우리가 새 출발을 했는데, 하지만 이게 과거사가 청산된 게 아니다. 과거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뭔가 그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왜곡 날조된 역사 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 서사가 만들어져서 이 역사 정치를 통해서 좌익이 어떻게 득세를 했나, 세력을 넓힐 수 있었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서사가 시기적으로 보면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80년대, 70, 심지어는 70년대에 나오고 80년대 또 90년대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왔는데, 본격적으로 그 정치 무대에서까지 등장해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또 좌익이 그 세력을 확대한 것은 2000년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 2000년대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좀 보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특정의 편집된 역사를 가지고 왜곡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많은 세력,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정권을 잡고 나라를,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부정하는 이야기인데, 결론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3년 3월 1일 3.1절 기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건데, 이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 행한 3.1절 기념사에서 한 이야기고요. 요 두 번째 이재명 씨가 한 거는 2021년 7월 1일, 그러니까 그 전에 윤석열 후보와 같이 대통령 자리를 놓고 다툴 때, 그때 출마를 막 선언했을 즈음에 어디 한 지방을 방문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 한국 현대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였다고 그렇게 3.1절 기념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국 현대사에 대한 송두리째 부정이잖아요. 전면적인 부정. 만약 실제로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라면 정말 뜯어 고쳐야죠. 물론 이 입장에서 그래서 뜯어 고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씨는 당시 대한민국이, 여기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이게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해서 친일 세력이 미점령군하고 합작해서 과거의 지배체제, 일본 시절의 지배체제를, 일본 대신 미국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걸 그대로 유지를 했고 대한민국이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달리 얘기하면 더럽게 출발했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채로 출발했다. 이런 식의 역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또는 이걸 달리 표현하면 분단 세력이 외세와 결탁해 통일 애족 세력을 짓밟고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단 세력은 누구냐? 이승만과 이승만에 협조했던 한민당, 촌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죠. 통일 애족 세력은 누구냐? 분단 국가 수립을 막으려고 했던 김구 선생, 그 다음에 또는 빨치산, 이런 사람들이 통일 애족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과 한민당은 이제 분단의 주범이다. 이 사람들이 분단을 일으킨 국내 책임자다. 국외적인 책임자는 물론 미국이겠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과 한민당의 죄악이 또 하나 있는데, 분단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친일 세력이 득세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단이 어떻게 됐다는 거냐? 고등학교 교과서에 전형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남한내의 정세 전개만 설명합니다. 지금 여기에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거 있잖아요. 그 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것이 있었고, 여기서 뭐 신탁통치 결정을 했고, 뭐 미소공의가 1차로 열렸는데 안 됐고, 좌우합작 운동이 벌어졌고, 제2차 미소공의까지 했는데 안 되니까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남한 총선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그 김구, 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해서 이 단독 선거, 단선을 반대를 했다. 그렇지만 이게 소용이 없었고 단독 남한 정부가 수립됐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북한 현대사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남한 내의 정세 전개를 쭉 설명하고 나서 북한을 설명하는데, 실제 사정은 뭐냐? 북한에서의 정세 전개가 결정 요인이에요. 스탈린이 45년 9월 20일에 지령을 내립니다. 북한 지역에 정부를 수립하라고 지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요때죠, 요때. 해방 후에 각 정치 세력이 등장하고 있을 무렵에 스탈린은 북한에 대해서 따로 정부를 세우라라고 지시를 내리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 3상회의가 물론 있었어요. 이건 45년 12월 말이고 46년 2월에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입니다.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가 세워지는데 이게 정부예요, 정부. 사실상 정부고 이 정부가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토지개혁, 지주에게서 무상으로 몰수해서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라고 하는 거. 또 중요산업 국유화 조치를 해요. 무상몰수, 무상분배, 또 중요산업 국유화, 이거 다 사회주의로 가는 길인데 이미 북한에서는 46년 봄에 진행이 된 거예요. 북한에서 이미 단독정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단독정부가 여기서 수립이 되고 나니까 됐고 1차 미소공유가 그나마 안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 단정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정부 세우기 어렵게 됐으니까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서 통일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국내 정치 세력 중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그 남한 단독 선거를 얘기했거든요. 이러니까 봐라, 이 이승만이 그 분단의 원흉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사정은 북한에서 먼저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됐으니까 그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제창한 것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단이 실제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런데 북한에서 이런 사태가 결정적이었는데 이승만에게 다 책임을 지금 떠넘긴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친일 세력이 득세했느냐, 일제 부역자들이 뭐 대한민국 정부의 주축이 됐다. 그리고 그 권력은 세습이 됐다. 친일 세력의 부까지도 역시 세습이 됐다 하는 건데 실제는 또 그렇지 않죠. 초대 대한민국 정부의 주축은 열혈 애국 운동가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평생 독립운동에 바쳤고 신익희 상해 임시정부에 계속 몸담고 있었잖아요. 김병로 국내에서 계속 활동했던 항일 변호사고요. 그 다음에 이범석 국무총리인데 이범석 국무총리 역시 그 광복군 출신이죠. 광복군 참모장 출신이고 문제가 되는 게 일제와 경찰 출신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 이건 친일 세력 득세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득세를 한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도구로 쓴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반공투쟁해서 도구로 썼을 뿐이지 친일 세력이 뭐 득세를 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반공투쟁이 당시 워낙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지도는 많이 보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인가에 그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 찍은 한반도 야경 사진인데 여기가 서울 수도권이죠. 수도권 전체가 아주 불덩어리로 보이고 북한 쪽에 보면 여기 밝게 빛나는 곳이 있어요. 평양이죠. 여기는 원산이겠죠. 원산. 뭐 함흥 뭐 이쯤 될 거고 나머지 북한 지역은 여기 불이 점점 불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바다에 섬이 있는 걸로 보이고 남한 전체가 지금 밝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이면은 해방되고 70년쯤 됐을 텐데 70년 된 후에 결과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일론 머스크인가? 미친 아이디어 해가지고 한 나라를 둘로 쪼개서 하나에는 자본주의, 하나는 사회주의 이렇게 실험을 해보자. 사실 그렇게 실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단지 알고 싶어서 하나는 공산주의, 하나는 자본주의 이렇게 실험을 하면은 안 되니까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크레이지 아이디어라 그랬어요. 미친 발상 뭐 이랬는데 어쨌든 70년 뒤에 그 결과를 보면 이렇다라고 이런 사진을 역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민중민족주의 입장에 서면은 남한이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더럽게 시작했다는 거니까 내 시작은 더러웠으나 어떻게 되나요? 끝은 창대한 건가요? 성경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현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민중민족주의 사관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근본 없는 나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중민족주의자들은 48년이 아니라 19년 건국을 이야기를 해요. 이때 나라가 어디냐? 나라가 있으려면은 뭐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도 뭐 아랑곳하지 않아요. 1919년에 건국됐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 없는 거죠. 한 개인한테 너 언제 태어났는지도 몰라. 이러면 얼마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심한 회의가 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독립운동사의 충격을 뒤바꾸는데 공산주의 운동, 무장독립운동, 테러운동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아주 장황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반면에 외교운동과 실력양성운동은 아주 간략하게 서술이 있고 부정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외교운동은 아예 언급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자, 외교운동은 누가 했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했죠. 실력양성운동은 한민당과 같은 인천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한 건데, 이런 운동은 무시하고 공산주의 운동, 무장독립운동, 테러운동을 아주 중요하다고 서술해 놓은 게 한국사 교과서의 독립운동사 서술입니다. 대한민국의 성립과 이 무관한 또는 대한민국 성립을 방해한 독립운동은 아주 중요시하고, 대한민국을 실제로 만든 독립운동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나라. 근본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는 거고, 결국은 이승만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왜 이승만이 우리나라 초대 내지는 건국 대통령이냐. 또 48년이란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이 아니다. 그래서 48년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 결국 이런 사태를 낳았고 또 이런 사태의 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의 역사 정치의 민족주의 서사 두 번째 이야기는 대일 과거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는 건데, 1990년 이후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배상 요구가 계속됐고요. 소위 수요 집회를 35년 넘게 해온 것이 되겠고, 2000년 이후에는 소위 징용공 강제동원 피해 배상 요구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건 국내 법원에 제기를 했고, 이 소송을 2010년대에 들어와서 국내 법원이 받아줬어요. 받아줘서 일본 기업들한테 강제동원 배상을 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과거사 문제가 남아있고, 이 남아있는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했던 거고, 이 두 번째는 이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 요구를 했는데 재판 판결까지 나왔던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과서 서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이러한 대일 과거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서술이 되는데, 하나는 일제시대사 비중이 굉장히 커요. 일본만 생각하기라고 제가 그랬는데, 일본 통치기를 아주 자세하게 비중 있게 교과서에서는 다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사 교육에서 일본의 비중이 과대하다는 것은 뭘로 나타내느냐. 예를 들어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거민정 한국사 교과서가 있어요. 전근대 시대, 개항을 1860년 정도부터로 봅니다. 그 전까지 1850년대죠. 50년대까지의 비중은 22.8%, 4분의 1이 안 돼요. 개항기가 한 50년 되는데 22.1%. 일제시대는 35년입니다. 23.2%. 대한민국 72년이 28.9%. 35년밖에 안 된 게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해요. 한국사 전체에서. 어쨌든 과대한 비중이고, 올해부터 새로 거민정 교과서가 또 나왔는데 여기서는 약간은 바뀌었어요. 전근대가 커지고 이 일제시대 비중이 좀 줄긴 했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에서 일제시대와 관련된 문제는 전체 20문제 중에서 5문제예요. 4문제였다가 5문제, 5문제. 수능 한국사 문제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문제 나오는 거에 4분의 1이 일본 문항이다. 일제시대와 관련된 문항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 개항기 문제들 중에도 이때 이미 일본이 왜 한국에 이렇게 오잖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청일전쟁도 일어나고, 불미사변, 민비 시해 사건도 일어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일본의 침략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마찬가지로 따져보면, 제가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 2024년 같으면은 이 일본의 침략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문제예요. 20문제 중에 7문제. 35%가 일본의 침략과 관련된 문제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35%면 한 3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럼 수학능력 시험의 3분의 1은 일본의 침략과 관련된 것을 다룬다. 그럼 이거는 그만큼 여기를 공부하라고 계속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이거를 공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일본의 침략, 또 일본의 억압과 수탈 이런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과대하게 어쨌든 일제시대사에 큰 비중을 두고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이 그럼 와서 수탈을 해갔다. 뭔가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통치를 했는데 통치의 문제점,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 또 괜찮은데,
엉터리 수탈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와서 뺏어갔다 그럽니다. 이러이러하게 엄청나게 수탈을 했다 하는데 그 수탈론이 엉터리입니다. 일제시대의 조선인들이 되게 가난한데 이게 일본의 수탈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런 식의 인식도 심어줍니다. 그런데 우선 하나 살펴볼 것은 수탈 때문이 아니라 본래 가난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1904년에 서울 근교의 농사꾼들을 호주의 한 사진사가 찍은 겁니다. 이 농민들이 뭔가 이렇게 줄로 뭔가를 땡기고 있어요. 이 사진이 근데 뭘 말하는 건지 요 위에를 보면 모르는데 밑에를 보면 나타나요. 밑에 보면은 사람들마다 요 뭘 하나씩 물고 있어요. 담뱃대죠. 농사일을 하면서 담뱃대를 물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가래질이라고 하는 건데 삽처럼 생겼는데 삽을 이렇게 풀으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흙을 이렇게 한번 밭을 가는 거죠. 이게 힘이 얼마나 가해질 수 있겠어요. 힘이 너무 많이 가해지면 또 끊어지지 않겠어요, 줄이. 원래는 소가 쟁기를 끌어가지고 땅을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는데 소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가래라는 걸 만들어서 이 가래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생산성이 형편없이 낮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1904년도에 부산에서 찍은 사진인데 부산이 왜 그 바다가 있고 바로 산이잖아요. 이렇게 평지가 있는 지역이 아니고 산들이 있고 산 사이사이에 그 약간의 평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시가지들이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도로가 나 있고 좀 이런 형태인데 그런 지형을 딱 말해줍니다. 해일이 좀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고 이러면은 바로 휩쓸려 갈 수도 있는 그런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먼저 이 위쪽부터 집을 지었겠죠. 그랬다가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땅은 없고 하니까 바다 바로 앞에까지 지금 집을 지어놨는데 바닷가 바위에 보면 왜 따개비라고 그 바위 위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의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고개를 이렇게 막 아주 숙이고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이고 여기에 이제 아이들 둘이 있는데 뭐 옷을 헐벗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단히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산에는 또 나무가 없어요. 산에는 이 사람들이 땔감으로 나무를 써서 나무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뺏어갈 게 있었나 수탈해 갈 게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수탈해 갈 게 별로 없었다. 원래 가난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탈에 대해서 쭉 써놨어요. 뭐 토지를 수탈했다. 쌀을 수탈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이 어떻고 산미증식계획과 수리조합이라 그래서 산미증식계획은 쌀을 증산하려는 계획이고 쌀을 증산하려면 수리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수리시설을 만들려면 조합, 그 지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댐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천의 물을 펌프로 해가지고 끌어오는, 그러니까 도수로를 만들어야죠. 도수로를 만들고 이런 공사가 필요한데 뭐 이런 거를 해서 쌀을 수탈해 갔다 그럽니다. 근데 쌀은 수탈된 게 아니라 수출된 거예요. 지금도 교과서에서는 그 쌀 수탈이라고 이제는 안 씁니다. 그 이출됐다 이렇게 쓰는데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우파 정부에서 임명됐던 학자가 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국회로 불러내서는 쌀이 수출입니까 수탈입니까 라고 막 그 추궁을 지금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수탈이라 그러면은 정답이 가만히 있는데 학자적인 양심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수출이라 그러면은 막 면박을 주면서 이제 엄청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 됐겠고 어쨌든 지금 교과서의 표현은 바뀌었는데 그래도 뉘앙스 자체는 토지를 수탈했다든가 쌀을 수탈했다고 하는 그런 식의 그 인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고요. 또 전시회 강제동원해서 군대로 끌고 갔다. 근데 군대로 갈 때 처음에 지원병 제도였거든요. 지원병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자기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원을 강제로 시켰다. 그래서 강압을 썼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원래 지원할 마음이 없었는데 회유, 막 감언이설로 꼬셨다는 얘기죠. 꼬셔서 지원하게 했다. 그런데 이 지원병의 경쟁률이 어떠냐면 모집 정원의 40대 1이에요. 그러니까 40대 1씩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강압이나 회유냐. 그다음에 노무자를 강제 동원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강제로 영장을 해서 때려가지고 동원한 거는 짧아요. 기간이 1944년 9월부터 45년 봄까지 짧고 그 전에는 모집이에요. 모집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업자가 옵니다. 업자가 와서
총독부 무슨 관리에 도움을 받아서 모집 공고문을 붙이기도 하고 또 모집 설명회를 다녀요. 이런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무자를 모집을 했는데 강제동원이다. 이것도 역시 안 맞는 설명입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사진이 있어요. 징용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징용공상은 서울 용산역 광장에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 또 영사관 앞에 징용공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용공상이 몇 군데 있어요. 위안부 소녀상은 이따가 이게 나왔지만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 보면은 지금 갈비뼈에 배가 쑥 들어갔잖아요. 갈비뼈가 다 보이고 아주 삐쩍 마른 모습인데 제가 그 수백 장의 사진을 봤어요. 그 일제 때 일본에 일하러 간 노무자들 사진을. 이런 모습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물론 사진을 찍을 때니까 옷도 잘 차려입긴 했지만은 다 이렇게 상태가 좋아요. 영양 상태나.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이죠, 상상. 강제 동원됐으니까 이럴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에 버젓이 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강제 동원돼서 저렇게 시달렸나 보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또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일본인 노무자예요. 1920년대에 이 홋카이도의 건설 현장에서 강제 노동을 한 일본인 노무자 사진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위안부 동원과 관련해서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런 거잖아요. 일본 헌병이 군인이 소녀를 끌고 가고 있고 소녀가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모한테 나 좀 구해주세요 하는 뭐 그런 제대로 한 거도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 그래서 그림이고 이게 영화 귀향이라고 2016년도의 영화인데 역시 일본군 병사 4명이 끌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병사가 위안부를 뭐 데려갔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버젓이 이런 것도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영화를 상영을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또 이게 사실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영화 역시 같은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에 위안부 학살하는 모습인데 위안부를 이제 써먹다가 무슨 모종의 사정이 생겼는지 구덩이에 몰아넣고 총을 쏴서 죽입니다. 그리고 여기 뻘겋게 지금 표시가 돼 있잖아요. 총 맞은 곳이란 얘기죠. 그리고 피가 배어나와서 이제 위안부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죽었다 하는 겁니다. 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분노를 해야 되고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닌 그런 이야기들도 지어내서 이건 정말 날조죠, 날조. 왜곡 정도가 아니라 날조인데 날조된 이야기로 위안부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민족주의가 만들어내는 역사 서사다. 위안부 서사, 강제동원 노무자 서사 뭐 이런 거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과 한민당 이런 사람들이 분단의 주범이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친일 세력이 득세를 했고 한일 간에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가 많이 남아있다. 이런 역사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제 좌익이 본격적으로 역사 정치를 하는 게 2000년대 이후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보수 세력의 악마화입니다. 보수 세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악마와 같은 세력이다. 척결되어야 되는 대상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뭐냐면 친일 청산 작업입니다. 자, 노무현 정부 때 1005명을 노무현 정부가 그 친일 반미적 행위자로 선정했고요. 민족문제연구소가 무슨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걸 만들면서 4,389명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원래 처벌하려고 했던 반미적 행위자는 688명이었고요. 물론 이때 조사가 다 안 이루어졌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늘어날 수는 있겠죠.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런 정도의 숫자는 아닙니다. 반민족 행위자랑 친일 인물이랑 서로 범주가 달라요. 당시에는 친일파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하고 친했다, 일본에 협조했다 이거 갖고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질적으로 민족에 해를 끼친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했던 건데 이 사람들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친일파로 많이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청산하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의 주역들이 대거 친일파로 단죄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그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했던 장성들 있잖아요. 백선엽 신이, 김백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다 친일파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가 선정했던 1005명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요 민족문제연구소 선정한 인물의 그 4천 몇 명에는 친일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의 주역들이 다 친일파로 단죄를 받아요. 그래서 자유당, 공화당 이런 사람들 당대의 집권당에 대해서 친일 낙인 이런 게 찍히고, 그 다음에 과거사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4.3 폭동이라든가 여순 반란 이런 좌익 반역 사건에 대해서 뒤집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4.3 폭동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는 공직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3 폭동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영어로 업라이징이라고 말을 썼던가요? 업라이징이라고 썼었는데, 그것도 뭐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쪽에서 공천을 했었는데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그 학자인데, 정치학자인데 공천이 취소가 된 적도 있습니다. 여순 반란은 여수와 순천이 반란을 일으킨 건 아니고, 여수와 순천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지역의 좌익들이 동조해서 같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랬다가 진압이 됐죠. 그런데 이 사건들도 다 국가의 양민 학살로 봐요. 반국가 좌익사범인데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양민이 희생된 게 있습니다. 근데 양민에 희생된 양민하고 똑같이 이 좌익사범들, 반란을 일으켰던,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다 같은 국가폭력의 희생자, 이걸 삼고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국가폭력은 누가 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행해? 이승만이 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폭력의 가해자는 이승만이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학살범, 학살의 주역, 이렇게까지도 보는 겁니다. 결국은 보수 세력을 악마화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고요. 이게 2000년대 이후에 진행된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역사 정치는 이제 국제 정치에 써먹는 건데, 한일 관계를 파탄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위안부 운동이 특히 그랬는데, 강제동원 성노예설 이거를 막 유포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소녀상을 설치해요. 이 구청마다 있는 거예요. 구청이나 어디 시청마다. 이건 저 서울 종로의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원조 소녀상이죠. 제1호 소녀상이고, 이거는 해외에도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임시로 베를린에 만들어진 겁니다. 베를린시의 허가를 받아서 뭐 1년을 했는데, 그 다음에도 막 거기 시민단체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철거를 안 하는 겁니다. 거기도 좌파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막 그 지지를 해주면 이게 1년, 2년 막 연장이 돼요. 그 외국에까지 가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실상하고도 전혀 떨어진, 소녀가 끌려간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런 위안부 소녀상 자체를 국내에는 150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위안부 소녀상을 이렇게 대거 설치를 해왔고, 또 유엔에도 가고, 또 미국 의회, 유럽 의회에 가가지고 위안부 문제를 막 선전합니다. 강제 연행됐고, 성노예로 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미국 의회나 유엔 이런 데서는 또 결의안을 내요. 유럽 의회에서는 뭐 성의 있게 일본이 좀 해결을 해라, 성의 있는 조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일본이 양보를 해서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빨간 글씨로 폐기라고 했는데, 이건 실제로 공식적으로 정부가 폐기하지는 않았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 실질적으로 폐기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위안부 합의마저 폐기하고, 그리고 나서 2010년대 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주권 면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국 국간에 대해서 특정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상대국 국가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위안부 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냈고, 이게 우리나라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2020년, 21년 이렇게 두 번 위안부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체 응대를 안 했고요. 위안부 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뭐 일본 대사관을 압류하거나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계속 미해결의 문제를 남겨두는 거죠. 한일 간에 갈등을 계속 격화시키는 거고, 마찬가지로 징용배상 소송이 2012년, 2018년 이때 대법원 판결로 나왔고요. 일방적 징용배상 판결이 되고 나서 집행도 추진을 했어요. 최종적인 집행은 안 했는데 주식을 뭐 압류하는 조치를 취한다가, 압류해서 주식을 팔았다든가 이러지는 않았고, 압류를 했다가 아마 지금 해제된 걸로 아는데, 일본 기업이 한국 내 합작 기업으로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그 소유 주식, 지분, 그 지분에 대한 그 압류까지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대위 변제라 그래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서 1억 원 또는 8천만 원 이런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을 대신 갚아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해왔고, 그래서 한일 관계가 이제 풀렸는데 끝까지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대위 변제 안 받고 끝까지 일본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미해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위안부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새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더 어려운데, 이 징용배상 소송에서 그 배상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완강하게, 원래 광주에서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어떤 할머니 이런 사람들은 정부가 대신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거부를 했어요. 일본 기업 지분을 팔아서 그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건이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그걸 또 어떻게 건드릴지, 그거는 여기서는 좀 여지가 있다. 뭔가 또 한일 관계를 파탄내는 쪽으로 몰아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역사 정치가 일어났고, 여기 대해서 이용훈 교수 등이 중심이 돼서 소위 우파 역사학자들이 반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승만 대통령과 그 김성수 이런 사람들을 그 분단의 주범으로 본다거나 또 친일 세력이 득세한 걸로 본다든가 하는 데 대해서 비판을 한 그런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이거는 2008년에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2019년, 2020년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징용 배상 판결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신일본 제철인가요? 회사가 포스코랑 합작으로 만든 회사의 그 일본 측 지분, 그거를 압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아주 안 좋을 시기였는데 그때 나왔던 책들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좌익이 친일 구구 뉴라이트다, 뭐 토착 왜구다. 그러니까 왜구라는 게 이제 한국에 온 일본 그 도적들을 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토착 왜구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일본인과 같은, 일본인 도둑놈과 같은 그런 존재다 해서 토착 왜구란 말을 또 지어내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또 관련된 조치로서 위안부 명예훼손 금지법, 뭐 역사 부정죄 처벌법, 일제 찬양 금지법, 또 친일파 공직 금지법, 뭐 이런 것 등을 제정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미 했었고, 실제로 위안부 명예훼손 금지법은 발의가 여러 번 됐어요. 2024년 끝난 그 21대 국회인가? 거기서 그 실제로 법안 제정까지는 안 갔습니다. 최근에 리박스쿨 무슨 사태와 관련해서 뭐 위안부 동상 철폐 운동을 하는 김병헌 소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위안부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뉴스 보도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법을 제정하기 위한 여론 같은 걸 형성해 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자체는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못 쓰는데, 그 수많은 운동단체들 중에 이 위안부 명예훼손 금지법 만들어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 일제찬양 금지법 같은 거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해서 이용훈 교수나 또는 저와 같은 경제사 연구자들은 일제 때 일본에 와서 수탈을 해간 게 아니라 여기를 항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많은 액수의 투자를 했고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했다. 그 결과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건 통계 작업을 해서 보였습니다. 어떻게 일본이 와서 식민지 조선을 경제 성장을 시켰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찬양하는 거다. 이제 결국은 그렇게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일제 찬양 금지법 이런 것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역사 부정죄라 그러면은 일본이 와서 위안부나 노무자들을 강제로 동원했는데 그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을 하면 실제 있었던 역사를 부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역사 부정죄고 처벌한다고 하는 법입니다. 또 친일파는 공직, 예를 들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 또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이런 역사 관련 공직에 나갈 수 없게 하는 친일파 공직 금지법, 뭐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해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책위원회 의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런 좌익의 역사 정치에 보수 정당은 패배했다고 할 수 있어요. 과거사 드라이브,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친일 청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든가, 또 국가 폭력의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일들이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이 과거사 드라이브에
그때의 보수정당, 그러니까 그때는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뭐 현재의 국힘당,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끌려다니다 보니까 역사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지와 무관심을 보이게 되고요. 이영훈 교수와 저 뭐 이런 사람들이 좌익의 과거사 드라이브를 비판하면은 친일 시비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지할 수가 없어요. 이영훈 이런 사람들을 편들었다가 친일파라는 소리를 같이 들을까봐 친일 시비가 두려워서 같이 안 놉니다. 말하자면 단절을 하는 거예요.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좌파 유튜버 중에 원래 한국사 무슨 강사를 하는데 말을 그러니까 저질스러운데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가지고 조회수도 보통 수십만, 뭐 100만 이렇게 넘어가는 유튜버가 있어요. 한국사 시험에 강사였는데 유튜버로 이제 더 대성을 했죠. 그 사람을 불러갖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강연을 듣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연을 들어요. 그러면 국힘당 의원들이 이영훈 교수를 불러서 초청해서 강연을 듣느냐? 안 듣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2016년도에 선거가 있었던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모임에 이영훈 교수도 부르고 저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가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 막 띄웠거든요. 북한으로 넘어갔던 독립운동가, 의열단 만들었던 김원봉 띄우기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김원봉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설명해달라 이래갖고 제가 한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 뭐 지금 국힘당 전혀 안 부릅니다.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뭐 이영훈 교수도 안 부르고 안 불러요. 왜냐? 친일 시비 뭐 이런 거 붙을까봐. 또 일부러 또 이걸 아니까 그 MBC 같은 데서는 저희 반일중족주의 그 책 나왔을 때 그 책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그때 심재철 의원, 정종섭 의원 이런 몇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 사람들이 발언하고 이랬는데 당연히 이제 심재철 의원이 가가지고 이 친일파의 집회에 가서 찬조 연설을 했다 막 이렇게 방송이 나왔죠. 그러나서 심재철 씨는 2020년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꼭 저희 반일중족주의 그 책자 출판기념회에 왔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떨어지고 나면 자기의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자기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꺼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방송에서는 그렇게 공격을 해내니까 친일 시비가 두려워가지고 우파 역사 그룹과 이 보수당의 국회의원들 간에는 지금 단절돼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지금 역사 정치 상황은 좌익과 우익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여기는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좌파는 역사학계가 있고 역사교육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도 보면 한국사학과 또는 사학과가 있고 역사교육과가 있거든요. 역사교육과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선생들을 양성하는 데죠.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양성하는 곳인데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들로 보이는데 자기를 내에서는 어쨌든 구별이 좀 되고 있어요.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 역사학계는 그야말로 논문 쓰고 책 내고 여기에 그친다고 한다면은 역사교육계는 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고 중고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요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민중민족주의 사관이 형성이 돼서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전달이 돼요. 그럼 여기서 양성된 사람들이 신문기자가 되고 또 문학에 문학 작품 쓰는 사람도 나타나고 영화 만드는 사람도 나타나고 언론계와 문학계 여기에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진출해서 민중민족주의 서사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한일 위안부 문제가 터지면은 기자들이 막 일본이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앞으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문화계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아까 귀향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고 또는 김원봉에 대한 영화가 2015년, 16년인가 2편 만들어졌어요. 그때 암살하고 밀정인가 하는 2편의 영화가 역시 만들어졌는데 배우에서 기획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문화계에서 이미 김원봉 띄우기가 됐거든요. 김원봉 띄우기가 영화로 만들어서 띄우기가 되고 나니까 그 탄핵 이후에 2017년, 18년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 띄우기에 들어갔거든요. 어쨌든 언론계, 문화계에서 민중민족주의 서사를 쏟아내고 보도를 하고 또 문화계에서는 그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핵심 주제를 잡고 위안부 문제라든가 민족문제연구소 같으면 친일파 청산 작업 가지고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니까 민족문제연구소, 정대협, 옛날엔 정대협, 지금은 정의기억연대, 정의연 또는 무슨 평양 전쟁 유족회 뭐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이 역사운동 단체들이 친일청산운동,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좌익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운동, 또 일본에 대해서 배상, 과거사 배상운동 이런 것들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들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서 이 법을 만들어요. 뭐 일제와 친일 반미적 행위 진상규명 뭐 규명법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부에서 또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위원회 만들면 그 위원회 안에 보면은 좌파 생각을 딱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역시 공직에서 또 정부에서 필요한 일들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생산된 민중민족주의 역사 서사가 최종적으로 정치에까지 반영이 돼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사회를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좌파의 세력을 대거 키우는 역할을 했다. 이 입장에서 보면 선순환이에요. 그 역사 담론이 선순환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반면에 우파의 경우에는 일부 우익 역사 단체가 있어요. 이승만 학당이 있고요. 요번에 타격을 받아갖고 앞으로 활동을 안 하겠다고 한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리박스쿨이 저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한 10개의 주제를 잡아가지고, 저희는 주로 이승만까지만 교육을 하는데 이름이 리박스쿨이잖아요. 이승만 박정희니까 이승만 박정희 시대 전체적으로 해서 주제를 한 10개 뽑아가지고 그 교육을 꽤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랬는데 선거 여론을 조작하는 팀을 만들었다 해서 지금 경찰 수사를 하고 있고, 내일인가에 아마 국회에서 그 사람 대표를 불러서 청문회도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하겠다, 일단 활동을 접겠다라고 어쨌든 이야기를 했었고, 몇 개 안 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그 소녀상 철폐 운동하는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본부라고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위 역사학 단체가 일부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요 영향을 받아서 문화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계라 그래서 무슨 문화계를 장악했다는 게 아니라, 원로 영화인 중에 그 이장호 감독 있잖아요. 이장호 감독이 하보우만, 그래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보우만의 약속 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나 하는 거를 만든 영화도 있습니다. 그 전에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죠. 그런 영화들이 일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한다. 정당에 반영이 돼서 정책으로 또 법으로, 말하자면 역사 정치는 아니고 우파의 역사 정치도 있을 수 있는데, 우파의 역사 정치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압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좌익 역사 생태계가 있습니다. 수적으로 봐도 이래요. 이 우파 역사 그룹은 한 10명쯤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굳이 이거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면 한 10명 된다. 그럼 좌파는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교사들까지 포함하면.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수천 명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리 늦었어도 어쨌든 할 일은 해야 되는 건데, 전투부대를 우선 육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투부대가 몸담고 있을 진지를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승만 학당 등 역사 교육기관이, 역사 연구 교육기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승만 학당이 지금 이번 가을이 되면 9년이고, 저희가 독립된 사무실, 강의실도 갖추고 교육을 한 지는 7년 지났습니다. 어쨌든 7년 동안 버텨왔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여서는 안 되는 거죠. 좌파에는 여러 단체들이 있고, 여러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좌파에서 역사 전쟁의 최전선에 나와 있던 단체는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역사 홍위병이라고 부르는데, 홍위병이라는 게 이제 중국의 문화혁명 때 앞장서 나와가지고 모택동이 지령을 내리는 대로 자본주의 세력이라고 막 공격했던 청소년들이 홍위병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 문제에서 최전선에 나와가지고 싸우는 게 역사 홍위병이라고 하면 민족문제연구소, 정의연, 또는 유튜버 중에 그 서울의 소리라고 있어요. 서울의 소리라고 그 김건희 여사 그 녹취록 딴 거를 막 퍼뜨리고 한 그 디올백 사건 터뜨린
그 조직이 있는데 그런 데가 이제 그 좌파의 역사 홍위병, 좌파의 역사 전투부대라고 한다면 좌파에는 또 그 역사문제연구소 뭐 이런 점잖은 조직도 있어요. 할 소리는 다 해요. 똑같이. 근데 직접 앞에 나와가지고 뭐 친일 청산운동 이런 거를 하자고 안 할 뿐이지 역사문제연구소라고 해서 상당히 큰 조직이 있고 거기서 역사비평이라고 하는 개간지를 발행을 하는데 독자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혀 유지 존속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수많은 연구소들은 뭐 말할 것도 민간 연구소가 또 여러 개가 있고요. 대학에 자리 잡고 있는 뭐 학회나 이런 거는 더 쓸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쨌든 전투부대나 진지가 있는데 우파에서도 그런 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만 학당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연구소, 예? 박정희 시대를 연구한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재조명해서 오늘의 어떻게 그 유산을 어떻게 되살릴지를 탐구해서 국민들을 교육한다, 홍보한다 이런 기관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 연구 교육관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리박스쿨이라는 것이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 활동은 접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그분이 이제 뭔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살릴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단체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본부라 그래서 이름이 대단히 긴데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5년 반 지금 됐는데 수요 집회 때 그 앞에서 반대 집회를 해요. 수요 집회를 비판하는 집회를 하는데 항상 먼저 집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수요 집회 하던 자리를 차지하고 수요 집회 하던 팀들은 저 약간 밀려났어요. 외곽으로 밀려나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본부 이 김병원 소장이라는 사람이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여러 명을 데리고 소녀상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서 그 철폐해야 된다라고 집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그 몇 명 안 되잖아요. 이쪽은 몇 명 안 되고 저쪽에 2019년에 할 때만 해도 정대협 수요 집회 쪽에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쪽에서 폭력도 막 했습니다. 발로 차고 그래서 머리도 쥐어뜯고 이런 식으로 폭행을 당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쪽이 많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뭐 자금 횡령하고 이런 게 알려진 이후로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슷한 규모인데 어쨌든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 대단히 그 힘든 일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또 와서 지원을 해주고 참여를 해야 된다. 또 이런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교조 쪽에서 과거에 꼭 좌파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처럼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필요한 행위죠. 뭐냐면 과거에 좌파가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라고 해서 한국사를 해설하는 아주 그 쉬운 책. 교과서와 달리 교과서에 여러 가지 뭐 제약이 있잖아요. 아주 손쉽게 한국사를 볼 수 있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전교조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민족주의 서사로 쓰여져 있는데 그게 전교조의 전국 역사 교사 모임 이런 단체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파 교사 단체로 대한교원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리박스쿨에 거기하고 또 뭐 연계가 돼 있다 이래가지고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중이고 이 사람들 경우에 작년에 책을 냈었어요.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썼다는 이유로 거기에 실명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교사들 막 또 비판을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실명을 못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가명을 쓰더라도 자유역사교사 모임 뭐 이런 게 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몇 명은 있어요. 근데 하나의 모임을 형성할 정도까지는 이제 안 되는 상태고요. 또는 언론인 내에서도 이런 소모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분야마다 역사 문제를 다루는 역사 문제와 관련된 쪽에 전투 부대라 할까 이런 것이 형성이 되고 또 각 그 분야마다 이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진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전투부대에 대해서 후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을 도와서 나중에 이들의 주장하는 바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유우파가 전체적으로 이 역사의 중요성을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문제만 터지면은 이 더불어민주당 좌파 국회의원들은 가만 안 있습니다. 국회에서 막 추궁을 하고 기자회견도 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뭐 일제 찬양 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친일파 공직 진출 금지법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냅니다. 반면에 우파 정당은 일체 목소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자유우파가 전체적으로 역사의 중요성, 좌파가 기본적으로 역사 문제를 잡아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패권 시대를 여는데 역사 문제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 제가 우파 역사 서사의 수용그룹 형성 이랬는데 말이 되게 거창하거나 좀 막연해 보이죠. 역사 서사라는 건 역사 이야기인데 역사 이야기를 받아들여주는 그룹, 한마디로 이런 책이 나오면은 책을 사서 우선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책을 사서 보고 주변에 알리고, 그래서 그 사람도 책을 사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야 되는 거죠. 옛날에 70년대 같으면 전환시대의 논리라고 이영희 교수, 좌파의 이영희 교수가 쓴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그리고 조정래의 역사소설 태백산맥, 그러면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100만 부가 팔리고 다 합치면은. 어쨌든 그렇게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돈벌이가 되니까 또 써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생산을 하고. 그럼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퍼지게 되는 거죠. 우파 역사 서사를 받아주는 이런 그룹이 소비자가 말하자면 형성이 돼야 된다. 주로 일반 시민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 또 우파 역사 서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각종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된다. 어린이 역사책도 만들어야 되고, 어린이 역사 이야기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화도 만들어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역사학자와 정당 간의 커넥션이 또 만들어져야 된다. 커넥션 그러면 뭔가 그 음험한 이권을 따내기 위해서 뭐 자금을 바치고 뭐 그다음에 반대급부로 이권을 받고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만 연계가 돼 있어야 돼요. 커넥션이라는 게 연계잖아요. 좌파는 완전히 완벽한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는 역사학자와 지금 이 국힘당 간에 아무런 연계가 없어요. 근래 얼마 전에 무너진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 그 역사 문제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없었습니다. 용산에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일부 받았어요. 예를 들어 시민사회 비서관인데 역사 문제도 관장을 해요. 그래서 담당을 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거예요. 역사 어떤 기관이 있으면 이 자리에 누구를 앉힌다.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역사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정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기껏해야 뭐 이승만 기념관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때 박민식 보훈부 처음에 보훈처장이었다 장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훈부에서 맡아서 하다가 이제 행안부로 넘어간 걸로 압니다. 그 정도만 있었지 실제로 그 내부에서 역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담당을 하면서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교과서도 사실은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교과서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와 정당 간의 커넥션이 만들어져야 나중에 정권을 잡았을 때도 새 정부의 우파의 역사 서사를 담당할 그런 담당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앞으로 어쨌든 많이 늦었지만은 그래도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문제니까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